자, 이어서 이번 주 눈여겨볼 판결 되짚어봅니다. 판결 읽어주는 남자, KBS 법조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판결 어떤 게 있죠? 네, 이번 주 11일에는 민간인 사찰 행위에 대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네. 같은 날에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뇌물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PD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깊게 살펴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 기각을 한 부상 형제 복지원 사건,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한테 윤관을 당했죠. 수년 동안. 한 5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면 이불 템포가 밟아버리고. 왜 자꾸 국가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서 무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왔는데 이 하나 보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우리들은 또다시 버려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건데 오늘 대법원 판결 이유 중에는 국가의 어떤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현행법 하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비상상고 기각이긴 하지만 판결 이유에 담긴 취지를 생각하면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분들이 결국은 승리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대신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려면 이제 형제 복지원 사건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이거 계기로 하면서부터 이 사건으로 이어진 거죠. 네, 형제 복지원 사건은 1975년에 설립돼서 87년까지 운영이 된 시설입니다. 이게 전국 최대의 불황인 수용 시설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75년에 훈령이 제정되는데요. 내무부 네. 훈령이. 그 내무부 훈령이 경찰이 지자체장과 단속을 해서 시도 단위 수용 시설에 그 불황인을 보낼 수 있게 하는 훈령입니다. 그걸 굳이 그 수용시설을 만든 이유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앞두고서 불황인들 돌아다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취지로 해석할 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불황인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수용 기간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기간이 전혀 없었고요, 규정이. 아무튼 여기에 근거해서 올림픽을 앞두고 학생 등 일반인들까지 통금 이후에 무작위로 무차별적으로 불황인으로 찍혀서 수용이 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형제 복지원에선 감금돼서 강제노역, 구타, 학대, 성폭행 등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고요. 공식 기록상 사망자만 500명이 넘어갑니다. 네. 책임자였던 박인근 형제 복지원장이 1987년에 특경법 횡령, 특수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네. 7번의 재판 끝에 2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됩니다. 특수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2018년에 검찰에서 비상상고를 하게 됩니다. 자, 비상상고라는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자, 비상상고를 기각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상상고란 건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아주 쉽게 말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는 현행법상 2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재심이고 하나는 비상상고입니다. 네.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인데요. 판결에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검찰청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바로잡도록 신청하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기각됐다는 거는 그때 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 위반이고요. 비상상고가 기각이 됐다는 건 법령 위반이 없었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법령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상상고를 했는데 아까 내무부 훈령이
위헌이고 무효라고 하면서 그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네. 다만 대법원이 본 거는 당시 판단은 형법 20조, 그러니까 법령에 따른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본 것이고 내무부 훈령은 그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조를 적용한 게 법령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때 비상상고를 기각을 한 것이죠. 자, 비상상고는 기각이 되긴 했지만 대법원이 국가가 주도한 인권유린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피해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대법원의 이 판결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는 그 피해자들이 국가가 그 형제복지원의 불법 행위 같은 것을 비호하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그 국가의 불법 행위를 그대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에서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있었고 이걸 방기 비호했던 게 적시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의 요건이 만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네. 소멸시효 그러니까 국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라고 말한 이상 이게 소멸시효라고 국가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배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피해자들은 사실은 우리들이 더 바라는 건 진실 규명이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화해위가 곧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도 본격적으로 1호 사건으로 다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지난해 12월에 발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이 1호 신청 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2010년에 해산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번에 2기가 출범을 한 건데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4월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그리고 서산 개척단, 한국 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이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눈여겨볼 판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5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16일에는 세월호 특조위 자료 제출 불응 혐의에 한 애경과 SK미칼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요. 네. 18일엔 대법원 선고가 있고 19일에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의 1회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읽어주는 남자 백인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